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게 되는 숫자 있으시죠?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특히 1,500원이라는 이 숫자가 이게 단순한 가격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아주 날카로운 전문가 인터뷰 영상부터 두툼한 경제연구소 보고서까지 저희가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쩌면 가장 불안하고 또 궁금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과연 환율 1,500원의 벽은 무너질 것인가? 그리고 둘째,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와 당신의 지갑에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유독 흔들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고환율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까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정말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미 시간 문제다.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시각이 아주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어 의지를 믿는 쪽과 구조적인 약점 때문에 뚫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먼저 1,5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쪽의 핵심 근거는 바로 말씀하신 정부의 개입 의지입니다. 사실 한국은 환율이 완전히 시장 논리에만 맡겨진 자유변동 환율제가 아니라 정부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는 관리변동 환율제에 가깝거든요. 정부가 시장의 흐름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구두 개입의 힘이죠. 환율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정부 고위 관료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한마디가 나오면 외환 딜러들은 정부가 곧 움직이겠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몸을 사리게 됩니다. 실제로 환율이 즉각 반응해서 주춤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의 힘이 그렇게 크군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1,500원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만약 1,500원 선이 무너지면 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 방어 능력을 상실했나? 혹은 혹시 외화가 부족한가? 하는 최악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한번 퍼지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칫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나 하는 불안감이 번지기라도 하면 너도 나도 원화를 던지는 투매 현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500원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인 셈이죠. 하지만요, 그 말씀에 바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과거에도 1,200원, 1,300원을 넘을 때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 다 넘어섰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엄중히 보고 있다고 하고 실제 달러를 풀 실탄,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면 시장이 금방 얕잡아 보는 거 아닌가요? 구두 개입의 약발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번 상황의 핵심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는 전 세계 주요 통화들의 가치가 함께 떨어지는, 말하자면 환율의 적정 구간 자체가 위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우니 우리만 특별히 못나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중 평가 절하율 1위를 기록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만 유독 전교 꼴찌 수준으로 성적이 폭락한 상황이라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본 엔화나 유로화는 최근 반등 조짐이라도 보이고 있고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다른 아시아 경쟁국들의 통화는 우리보다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나홀로 약세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필사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만 뒤처지고 있으니 정부가 더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1,500원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쪽은 이런 정부의 의지보다 더 큰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에 있다고 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쪽의 시각은 현재의 고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고조적 고착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합니다. 구조적 고착화요. 네, 고환율이 이제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고 설령 나중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원화가 예전처럼 혼자 강세로 돌아설 흠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와요.
실제로 한 전문가는 내년 연평균 환율을 1,390원대로 예상하면서도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이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1,500원을 넘어 급락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조조빔 문제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도대체 우리 경제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길래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된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는 형국이더라고요. 네, 듣다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의 선택,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펀더멘털의 약화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국내 통화량 증가와 재정 정책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군요. 정확합니다. 2022년 이후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시중 통화량 M2가 거의 20%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며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는 반대로 움직인 거죠. 여기에 정부가 AI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선택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정부가 돈을 더 풀겠구나 하는 강력한 신호로 읽혔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된 셈입니다. 단기적인 환율 불안이나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전공법을 택한 거군요. 하지만 당장 외환 시장에서는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 원인은 한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웃는다는 게 거의 공식처럼 통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달러를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학창시절 경제 시간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고 거의 정답처럼 배웠는데 그 공식이 이제는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니 대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 자체가 너무 폭등해서 환율 상승으로 얻는 이익을 다 갉아먹고도 모자랄 지경이 됐습니다. 둘째,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이나 베트남 같은 해외 현지로 대거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환율에 영향을 미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엔 현대차가 울산 공장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팔면 그 판매 대금인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뀌면서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달러가 흔해지니까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됐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만든 차를 팔아서 번 돈을 그냥 미국 은행에 예치해두고 현지에서 재투자하는 겁니다. 그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네요. 돈은 많이 풀렸지. 수출을 해도 달러는 안 들어오지.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에 대한 외부의 의구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그리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기댄 착시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다른 산업은 좋지 않다는 거군요. 네, 역성쟁이 더 제자리 걸음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극심한 편중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은 큰 리스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증시 부양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밸류업 프로그램도 구체적인 내용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서 초기에 기대감이 많이 희석된 점도 외국인 자금 이탈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정말 약한 고리들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환율 1,500원이라는 심리적 선이 실제로 무너진다면 그 충격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것 같은데요. 보내주신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죠. 네, 아이비키 경제연구소의 분석인데 그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추가로 오를 경우 그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증폭된다고 합니다.
월 평균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소비자 물가는 3개월 뒤 최대 7.0%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7%요? 지금 3, 4%만 돼도 장보기가 무섭다고 아우성인데 7%라니? 이건 거의 월급의 상당 부분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느낌이겠는데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수치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입니다. 9개월 뒤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낡은 통념이 이제는 데이터로도 완전히 깨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외에도 제조업 생산은 7개월 뒤 최대 9.3% 감소, 소매 판매는 5개월 뒤 최대 3.9% 감소하는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출마저 감소한다니 이건 정말 경제의 엔진이 꺼지는 수준 아닌가요?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는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 환율 시대에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제는 단기적인 버티기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맞춘 생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의 경우 더 이상 원화 자산에만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 혹은 미국 단기 국채처럼 달러 기반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반드시 편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보면 환 노출 상품, 환 해지 상품 이런 용어들이 나와서 헷갈리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환노출 상품은 말 그대로 환율 변동에 내 자산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주가 상심에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요. 그렇죠. 반면 환해지 상품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자체의 성장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고 싶고 복잡한 환율 변동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이 둘을 잘 조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의 대응은 어때야 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환해지는 이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받을 100만 달러 수출 대금을 현재 환율인 1,400원으로 미리 팔아두는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져도 손해보지 않게 위험을 없애는 거죠. 더 나아가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여러 국가로 다변화해서 특정 통화의 변동에 기업의 명운이 좌우되지 않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즉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급하게 풀거나 사들이면서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에 나서겠지만 이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고 반도체에 편중된 경제 구조를 개선해서 원화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즉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치우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는 게 모든 자료의 결론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네요. 그때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위기가 전이된 것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강력한 긴축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환율 대조정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과거의 성공적인 해법이 이번에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달러를 구할 수 없는 유동성 위기였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가 강력한 해결책이 됐지만 지금은 달러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싼 상황이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외부의 도움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힘, 즉 경제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정말 원달러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의 거의 모든 변수를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자료에서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원화 가치의 1대1로 고정된 디지털 화폐인데요. 물론 섣불리 도입했다가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K-팝이나 K-컨텐츠 같은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문화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자금을 끌어올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전 세계 K-팝 팬들이 수수료 거의 없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앨범을 사고 K-드라마 팬들이 이걸로 콘텐츠를 결제하게 만들어서 원화의 국제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원화의 매력이 떨어진 시대에 이런 혁신적이지만 위험 부담이 큰 시도가 과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섣부른 시도로 불확실성만 키우는 위험한 불장난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